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깊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이버는 8%, 그리고 카카오는 10% 하락을 했고, 오늘은 네이버가 2.5%, 카카오는 7% 하락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는 15만 9,500원에 매도를 했고, 지금은 네이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하락에 대한 저희 생각을 네이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은 금융감독원이 불을 당겼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건 광고 활동이 아닌 중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특히 카카오를 비난했는데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을 독점하며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국민에게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어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그냥 눈뜨고 지켜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외국인들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내다판 이유는 중국에서 당한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눈뜨고 그대로 당한 경험이 있어 혹시라도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를 선제적으로 많이들 매도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월 29일에 네이버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왜 네이버를 장기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성장 동력이 훼손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조치로 성장 동력이 훼손되었다면 네이버를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낮은 가격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단기간의 시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 투자자의 시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거 영상에서는 주로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년 전에 삼성전자에 투자할 걸 하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0년 후인 2041년에 사람들이 그때 살 걸 하고 가장 후회하는 주식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주식이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네이버의 대표적인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클라우드를 설명했던 화면입니다. 클라우드는 미래의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아마존이 가장 큰 돈을 버는 분야도 클라우드이고, 과거의 황제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사회생시킨 것도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매년 최소 20% 이상 성장을 하는 고성장 분야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분야를 찾기도 힘든데, 클라우드는 장기 트렌드까지도 좋습니다. 향후 반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클라우드가 핵심 축이 됩니다. 즉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연초에 미래셋의 박현주 회장께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셔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 회장께서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자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선도업체입니다. 이 클라우드 분야는 정부의 규제와 관계없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 규제와 관계가 없는 분야입니다. 둘째, 제가 웹툰을 설명했던 화면입니다. 웹툰은 이미 네이버가 세계 1위 1등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1위의 플랫폼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에서는 물론이고 남미에서도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인수하면서 호랑이의 날개를 단 셈입니다. 이제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웹툰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이버가 글로벌화에 가장 성공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하므로 이 분야도 정부의 규제와 관계없이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즉 정부의 규제와 관계가 없는 분야입니다.
셋째, 제가 네이버의 일본 사업을 설명했던 화면입니다. 일본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65%의 지분을 가진 Z홀딩스가 있습니다. Z홀딩스 밑에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이 있고 검색 엔진인 야후저팬이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야후쇼핑과 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저팬넷뱅크가 있고 결제 서비스인 페이페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네이버와 라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일본 최대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데마에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업체입니다. 데마에칸은 이용자 수가 약 320만 명이고 일본의 음식 배달 시장은 약 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도 매년 약 5천억 원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의 사용자를 지닌 메신저,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먼트, 금융으로 이어지는 거대 플랫폼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일본에서 사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분야도 우리나라 회사인 네이버가 일본에서 맹활약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정부 규제와 관계없이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넷째,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설명드렸던 화면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즈가 아바타 앱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페토는 누적 유저가 벌써 2억 명을 넘어섰고 90% 정도가 해외 가입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규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페토는 앞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대단한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라이브 뮤직 콘서트 플랫폼을 설명했던 화면입니다. 하이브의 위버스와 네이버의 V라이브라는 콘서트 플랫폼이 5월 공정위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분은 네이버가 49%, 하이브가 51%입니다. 강력한 라이브 뮤직 플랫폼 두 개가 합해졌으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콘서트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구인들은 K-팝을 이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위버스는 이미 BT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라이브 뮤직 플랫폼입니다. SM 아티스트 등을 통해 V라이브 역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플랫폼입니다. 두 플랫폼이 합병하여 생기는 콘서트 플랫폼은 세계의 K-팝 팬들이 찾는 글로벌 콘서트 플랫폼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역시 글로벌 콘서트 플랫폼을 지향하므로 국내의 규제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네이버 쇼핑에 대해 설명했던 화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쿠팡이 나스닥에 32조 원의 밸류로 상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만약 쿠팡이 32조 원이라면 네이버 쇼핑은 최소한 40조 원의 밸류가 있다고 제가 분석을 한 화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사업이 모두 글로벌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커머스는 국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을 면면히 보시면 소상공인과 윈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쇼핑에 가입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45만 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이버는 배송 확인만 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대금을 결제해 줍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처럼 대금 지급을 한 달씩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쇼핑에서 이익을 전혀 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고객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체가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최대 9% 정도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5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스마트 스토어를 구성하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침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에서 말했던 국민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 지운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하면 아마 45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이 우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테크핀 업체인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에서는 테크핀 업체의 금융상품의 광고 또는 소개를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페이는 이런 광고 또는 중개 행위로 인한 매출이 5%에 불과합니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서비스로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행위 또는 중개 행위를 금지해도 네이버 파이낸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결제 시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 9월 기준 QR코드 발급 현황입니다. QR코드는 네이버를 통해 3,990만 명이 발급되었고 카카오를 통해 3,260만 명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통해서는 겨우 70만 명이 발급되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싹쓸이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결제 시장은 2세대인 신용카드에서 3세대인 QR코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발급받은 QR코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결제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신용카드를 QR코드가 상당 부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 분야도 정부에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제 시장은 대기업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색 엔진 분야에서 네이버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동남아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성공과 금융업의 성공적 진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주력 사업 분야를 보셨지만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크게 규제할 것이 없습니다. 이커머스나 검색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한마디로 국내 규제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네이버 경영진은 제발 그런 아이디어 좀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건 성공이 확실하다고 해도 경영진은 국내에서는 돈 안 벌어도 되니 국내 사업은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해외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해외 투자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644억 원을 시작으로 금년 1월에는 6,520억 원, 4월에는 1,5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는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를 겨냥한 글로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웹툰, 콘서트 플랫폼은 모두 다 해외를 겨냥한 사업이고 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에서 최고의 모바일 메신저가 되었고 라인을 통해 동남아에서 벌이는 금융사업 역시 매우 성공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이버의 사업 분야 중에서 정부의 규제로 타격을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펀더멘털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 흐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 네이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